이 컵에 담긴 화합물은 일산화 이수소입니다. DHMO, 디하이드로젠 모노옥사이드라고도 불리죠. 이 물질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아주 위험한 공포 물질로 통합니다. 돌과 금속까지 부식시킬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 용매제와 냉각제, 핵발전에도 쓰이죠. 말기 암 환자의 암 조직에서 이 물질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일산화 이수소의 오염은 인류에게 내려진 끔찍한 재앙과도 같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이 공포의 물질은 화학식으로 H2O, 우리말로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이렇게 위험한 물질인 줄 알고 계셨나요? 현란한 과학적 용어를 동원하면 어떠한 물질도 아주 해로운 물질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지. 그 화려함과 명성으로 가히 세계의 수도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도시, 뉴욕입니다.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타임스퀘어는 광고가 곧 관광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타임스퀘어에서 조금 벗어나면 뉴욕의 색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뉴요커들의 쉼터로 통하는 유니언 스퀘어 광장. 이곳은 삭막한 도심의 작은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아티스트들의 공연장으로, 때로는 유기농 식품이 진열된 도심 속 시장으로 말이죠. 1년 내내, 그리고 일주일에 4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이 시장은 그린마켓이라 불립니다. 이 마켓에선 농부들이 직접 기른 무공해 과일과 채소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직접 구운 쿠키, 케이크, 잼 등 홈스타일 제품들도 만날 수 있죠. 밀봉 포장돼 판매하는 슈퍼마켓 상품에 익숙할 법도 한데 이곳을 방문하는 뉴요커들은 연간 25만 명에 이릅니다. 중간 상인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그린마켓.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뉴요커들이 이 그린마켓을 찾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뉴욕 유니언 스퀘어 광장만큼 우리나라 대표 명소로 꼽히고 있는 명동거리. 도심 속 시장 풍경은 없지만 각양각색의 음식점 간판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판에 지역명이 적혀 있거나 TV 맛집으로 소개된 곳을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당 음식에 만족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정보들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먹을거리에 대한 정보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혼란과 불안, 그리고 불신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 일단은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물건을 살 때마다. 헷갈려요. 너무 많은 정보가. 좀 불안하고 그러시죠? 예, 불안해요. 식품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현대과학이 발전한 19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식품의 생산과 준비 과정은 가정 또는 이웃들의 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낯선 누군가의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인간은 수렵 채취와 농경으로 산 게 수백만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은 이 재료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다 알고 먹었다는 거죠. 수백만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생산자, 1차 산물의 생산자가 아니고 노동자로 살게 되면서 그 과정들을 잃어버렸어요. 식탁에 오르는 먹을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오는지 모르게 된 사람들. 식품 재료에 대한 신뢰는 곧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질병이 세균에 의해 발병한다는 세균 병원설은 그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프랑스의 생화학자 루이 파스테르. 그는 1870년 수많은 세균 중에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세균 병원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균들이 탄저병과 같이 전염성 강한 질병의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사람들은 극심한 세균 공포에 휩싸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모든 세균이 식품을 통해 직접적으로 인체에 들어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냥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고 뭔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 공기 중에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캔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개발이 또 이제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 당시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1905년 공포는 세균에서 파리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식품에 세균을 옮기는 주범으로 파리가 지목됩니다. 그러자 미국 언론은 쉬지 않고 파리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교육, 정부기관까지 나서 본격적인 파리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의사들까지 결핵, 장티푸스, 소아 콜레라를 비롯한 모든 전염병의 주범이 파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보어전쟁과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파리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1920년 파리가 옮기는 세균이 알려진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새롭게 발표됩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이미 각인된 생각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DDT라는 살충제가 대량으로 살포될 만큼 파리는 질병을 넘어 악의 축으로 분류됐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위생 상태가 지금같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배설물들이 곳곳에 널려 있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파리가 또 이제 균을 옮기기도 해서 사람한테 이제 위협이 되기도 했고요. 현대 상황에서의 그 위생 상태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파리가 옮길 수 있는 질병이 국한적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리가 예전과 같이 그렇게 위험한 존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를 넘어 정보 과잉의 시대입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은 때로는 과도하게 포장되거나 진실을 가장하여 거짓으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놓칠까 늘 불안합니다. 천연 조미료로 사랑받는 새우젓입니다. 고춧가루를 푼 물에 양념스프 한 봉지를 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MSG. 특히 식품 정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미디어가 전하는 식품 정보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맹신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뉴스 가치라는 것이 사실 새로운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관심을 갖는 것이 뭐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뉴스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뭐 특종감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보도한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1989년에 일어난 우지라면 사건과 2004년에 일어난 불량 만두소 사건입니다. 공업용 튀기 이름을 라면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쓰레기 단무지로 만든 만두가 시중에 유통됐다는 보도 이후 해당 만두 제빵업체에는 하루 종일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두 사건 모두 신문과 뉴스의 일면을 장식할 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당시 이를 보도한 미디어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두 제조업체 비전푸드 대표인 35살 신모 씨가 한강에 투신한 것은 어젯밤 8시 50분쯤. 긴 법정 공방 끝에 그 97년에 대법원에서 그 무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런 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뭐 기업 이미지는 실추될 대로 실추가 됐었고, 그다음에 뭐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도 뭐 사건 전에 50%에서 거의 10%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어떤 그 무책임한 언론 보도로 인해서 그 사건에 연루된 어떤 기업 당사자는 막대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그 2004년 발생했던 만두 파동 사건인데요. 결국 이 사건도 뭐 관련 당사자들이 무죄로 판결이 됐지만은 뭐 많은 만두 영세 업체들이 도산을 하게 됐고요. 또 한 업체 사장님은 또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비극을 초래하기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식품 유해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는 여전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우리가 똑같은 오류를 계속해서 범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편향 가설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훨씬 오래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근데 사전에 형성된 이런 부정적인 정보가 머릿속에 오래 자리 짓게 되면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고 오래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단시간 내에 어떤 그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바꾸기는 이론적으로 쉽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식품에 대한 불안은 우리의 인식과 식습관까지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볼 때 좋다, 나쁘다는 관점만 갖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진행하게 될 실험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 가운데 사과, 토마토 주스, 고등어구이, 햄버거와 피자, 라면을 실험 목록에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몸에 좋은 음식을 고르게 했습니다. 예상대로 사과, 토마토 주스, 고등어구이에 많은 스티커가 붙여집니다. 토마토 자체가 원래 세계적으로 건강한 식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스도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붙였어요. 고등어가 이제 저처럼 나이가 50대 되고 이러면 훨씬 더 그 등 푸른 생선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햄버거는 육식이 들어있고 이래갖고 많이 먹으면 인터넷 식품이라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엔 1일 영양소 권장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표만을 보여주고 몸에 좋은 음식을 고르게 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자 식품의 이름만을 공개했을 때와는 달리 사람들은 선뜻 스티커를 붙이지 못합니다. 영양 성분표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좋은 음식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영양 성분표는 앞서 보여줬던 6가지 음식의 영양 성분입니다. 영양 성분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은 햄버거입니다. 피자는 이름에서 겨우 5표만 받았지만 영양 성분에선 무수히 많은 표를 받았죠. 이름에서 인기가 높았던 식품들은 영양 성분에서 적은 표를 받았고, 반대로 이름에서 인기가 없던 식품들은 영양 성분에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다른 거는 하나가 심하거나 없거나 그러는데 저기는 고루고루 다. 지금 고르신 거는 첫 번째는 햄버거고요. 지금 이쪽 분은 피자를 고르셨어요. 아, 그래요? 다른 영양소들이 탄수화물이랑 지방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어있어서요. 보통 탄수화물이 많으면 살이 찌기가 쉽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혈관에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영양소가 많은 저걸 골랐어요. 맨 왼쪽 고르신 거는 햄버거고요. 그리고 네. 지금 고르신 거는 피자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어머. 저게 아 그렇구나. 그냥 주변 사람들이랑 뭐 대중매체?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안 좋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토마토나 고등어 이런 것들 추천하지 햄버거를 추천하진 않죠. 많은 사람들이 햄버거를 비만의 원흉, 성인병의 주범으로 꼽지만 사실 햄버거는 단백질, 지방, 칼슘이 골고루 분포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햄버거가 나쁜 음식으로 인식된 데는 패스트푸드 기업의 잘못된 제조 시스템과 신선하지 않은 재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이런 문제가 많이 개선돼서 햄버거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햄버거는 이제 한 끼 때우기로 먹는 패스트푸드가 아닌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서 먹는 식사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식품을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기에는 그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우유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철분이 많은 시금치 역시 결석이 생기기 쉬운 사람에겐 나쁜 음식이 될 수 있죠. 우리 몸에 나쁘다고 생각되는 음식을 향해 쏘아댔던 비난의 화살은 사실 평소 그 음식을 대하던 나의 태도 탓으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비만의 원인이 햄버거 탓이 아니라 고칼로리 음식만 많이 먹는 나의 식습관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습관은 어쩌면 내가 아닌 낯선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요? 음식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이 정확하게 이것은 건강에 좋고 건강에 나쁘다 하는 것이 공식적인 통로로 접근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광고,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 어떤 정치적인 견해에 맞춰진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정보들이 접근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들이 정확한 정보인가에 대한 판단을 소비자들은 지금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나쁜 오해를 받고 있는 카제인 나트륨. 그것은 한 광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화학적 합성품 카제인 나트륨이나 카제인 첨가물을 넣지 않고 카제인 나트륨을 화학적 합성품이라 말하는 커피 광고. 이 광고가 나온 이후 사람들은 카제인 나트륨이 들어간 커피 대신 우유가 들어간 이 업체의 커피를 찾았습니다. 제작진이 20대에서 60대까지 270명을 조사한 결과 38%가 이 업체의 커피 제품으로 바꿨다고 응답했습니다. 확실히 광고하다 보니까 관심이 이제 카제인 나트륨에 생기면서 없는 쪽으로 가게 됐죠. 이제 그런 광고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시장을 가서도 이제 그런 홍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음 행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홍보하시고 그래서 그걸로 바꿨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커피업계 순위가 뒤바뀌는 파란이 일어났고 커피 믹스 시장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상 시장에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게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커피 믹스의 경우에는 시장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는데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인해서 2011년까지 평균 한 4~5% 정도의 물량 성장이 있던 시장에서 작년에는 0%의 정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카제인 나트륨은 정말 나쁜 걸까요? 광고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달리 사실 카제인 나트륨은 우유 단백질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합니다. 우유에서 단백질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산 또는 알칼리 처리를 하고 섭씨 8~90도로 열을 가하면 단백질만 녹아나옵니다. 여기에 물에 잘 녹을 수 있도록 나트륨을 결합시킨 것이 바로 카제인 나트륨입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카제인 자체, 카제인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 단백질의 우유 단백질의 한 성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영양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은 사실 사용량이라든가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포유류의 그 생리작용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카제인을 분리했을 뿐이지 우리가 더 이상의 가공은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학적 첨가물이라고 부르고 인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고를 만든 업체는 카제인 나트륨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럼 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는 카제인 나트륨을 무지방 우유로 바꿨잖아요. 네. 그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몸에 유해하든 유해하지 않든 카제인 나트륨은 합성 첨가물이고 우유는 식품이잖아요. 그죠? 식품에 사용된 합성 첨가물을 식품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서 바꾼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는 광고를 통해서 강조하면서 진짜 우유가 좋을까요? 카제인 나트륨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으나 카제인 나트륨이 몸에 나쁩니다라고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경쟁사가 농협이 카제인 나트륨을 몸에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호도를 한 거지 저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카제인 나트륨을 화학적 합성품이라 말하는 이 업체는 자사의 여러 제품에 카제인 나트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자주 먹는 유제품에 말이죠. 그 말을 한번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한번 용어를 한번 들은 상태고 그것이 좋지 않다는 식의 광고를 이미 한번 접한 뒤니까 이전처럼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기억에는 이 초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정보가 들어오지만 맨 처음 들어온 정보가 오래 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오래 간 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와 반대되는 정보가 들어가더라도 한참 지나서는 이제 그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분만 기억이 나면 이제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카제인 나트륨 몸에 유해하지 않다니까요? 아직 유해하지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예. 그게 다른 제품들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궁금해서 다른 제품들의 카제인 나트륨을 쓰고 있는 거랑 상관이 없죠. 상관이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다. 이 광고는 계속 내보내실 생각이신가요?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마케팅 채널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과열이 됐죠.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경쟁을 해서 이기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보다 조금 뭐 편법적이고 소비자들을 조금 기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노력이 보일 수가 있겠고요. 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대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진 유기농 설탕. 포장지 곳곳에 붙은 유기농이라는 홍보 문구는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설탕도 웬만하면 유기농 제품을 하려고 볶아지만 저희는 애가 또 하나라서 그걸 쓰니까 왠지 느낌상인지 좀 건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왕이면 좀 더 좋은 거 쓰려고 하죠. 근데 진짜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탕의 원재료는 사탕수수입니다. 사탕수수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열대지방에서 주로 재배됩니다. 중간 마디가 당분 함량이 가장 높고 그 아래로 낮아지는 것이 사탕수수의 특징입니다.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당분 함량이 높은 사탕수수 줄기에서 원당을 뽑고 당미를 분리합니다. 그 후 정제와 가공 과정을 차례로 거치면 설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설탕입니다. 그렇다면 유기농 설탕은 어떤 설탕일까요? 화학적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유기농 설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식품 공정의 기준상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설탕은 설탕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한국의 식품에 대한 모든 것은 그 규격은 식품공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식품공정에 정해져 있는 규격은 대체로 식품 가공 회사들이 제조하고 판매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소비자의 기준에 맞춰서 보통의 관점에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인지하기 쉽고 소비하는데 유리하게끔 만들어진 규정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설탕은 사탕수수당이라고 불립니다. 사탕수수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사탕수수를 껍질째 즙을 내 오랜 시간 끓여줍니다. 그리고 걸쭉해진 사탕수수즙을 넓은 판자로 옮겨 식혀준 후 뒤집고 섞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진짜 유기농 설탕인 사탕수수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 설탕과 사탕수수당은 같은 것일까요?
두 설탕을 비교해보면 먼저 색깔과 모양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사탕수수당은 분말 형태지만 유기농 설탕은 균일한 입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영양 성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제된 일반 갈색 설탕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양 성분이 거의 없는 유기농 설탕. 반면 사탕수수당은 다양하면서 훨씬 많은 양의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 성분의 차이가 없는데도 유기농 설탕은 일반 갈색 설탕에 비해 3배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탕수수의 즙액을 짜서 농축시키고 정제하는 과정에서의 원래 그게 유기농으로 재배되었다 하더라도 그 유기농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가공식품일 뿐이죠. 그 정도의 것을 두고 유기농이라고 해서 3배 정도 더 비싸게 받는다 그러면 그 유기농 설탕을 판매하는 마케팅에 쏟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반응할 것이다 싶은 이 부분만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정상적인 마케팅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기농, 친환경이란 말이 나오면 아무리 가격이 높아도 과감히 지갑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품들이 건강에 좋고 영양까지 풍부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기농법으로 키운 작물들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천연물이 더 좋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무공해 그 유기농산물에는 그 자연산 독성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유기농은 유기농대로 생물적 위험도 여전히 안고 있거든요. 관행농법, 화학 비료를 쓰고 화학 농약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적절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그것도 그렇게 뭐 위험 요소가 뭐 많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판단들을 좀 따라야 되는데 유기농은 항상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유기농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를 이용해 기업들은 첨가물 0% 식품을 비싼 가격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잘못된 마케팅에 속은 소비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고가의 식품을 구입하는 우를 범합니다. 소비자의 심리에 차별화의 심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를 나는 하면서 느끼는 그런 이제 만족감이죠. 매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비싼 거 하나를 좋은 거를 뭐 먹거나 하면서 기쁨을 이제 느끼거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작은 사치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소비자들이 그 고가의 식품 매장에서 구매를 합니다. 식품 회사들이 식품 산업에서 그 조장을 하죠.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거 때문에 또 미디어도 편승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뜨거운 첨가물 중 하나가 바로 L-글루탐산 나트륨, MSG입니다. MSG는 미국 FDA에서 무해하지 않다고 인정받을 만큼 안전한 식품 첨가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거 무슨 화학적으로 맛을 낸다고 이제 거의 이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요. 이제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렇게. 그게 뭐가 모르는 그런 화학 조미료 이런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모든 병의 원인이 그런 데서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이죠.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MSG는 우리 몸에 유해하고 화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MSG의 원재료는 설탕과 마찬가지로 사탕수수입니다. MSG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탕수수를 분쇄하고 압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압착한 사탕수수를 끓여서 만든 원당과 원당을 만들고 남은 당밀이 MSG의 원료가 됩니다. 이 원료를 깨끗하게 정제 멸균한 다음 설탕과 같은 영양액을 혼합합니다. 여기에 미생물을 투입하여 40여 시간 발효시키면 미생물은 단백질인 글루탐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글루탐산에 나트륨을 결합해 결정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MSG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MSG 제조 과정이 확실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람들은 MSG 안전성에 대한 의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신뢰를 하고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게 다 공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개되지 않고 이것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면 의심이, 불신이 따라 붙게 마련입니다. 왜 공개하지 않는지 그거부터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MSG 제조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MSG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당밀과 글루탐산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필요합니다. 당밀에 미생물을 투입하여 40여 시간 발효시키면 미생물은 단백질인 글루탐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발효액에서 글루탐산을 추출하고 산도를 조절하기 위해 소량의 식품용 황산을 투입합니다. 이 황산 넣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그 발효액에 지금 글루탐산이 포함되어 있는 발효액에 들어가면 글루탐산 pH를 낮추고 대신에 글루탐산에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하고 나면 황산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황산은 글루탐산하고 결합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냥 산도 조절만 하는 것이지 예. 글루탐산에는 붙는 게 아니다. 네. 발효액에서 추출한 글루탐산입니다. 연근제부터 하실 거야. 이게 굉장히 강할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신맛이 강하게 올라오네요. 먼저. 예. 신맛이 제일 먼저 강해요. 다음에 단맛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감칠맛들, 예. 은근한 것들 맛이 있네. 이 황산으로 뽑은 건데도 먹어도 괜찮은 거네. 문제 없네. 글루탐산이 물에 잘 녹을 수 있도록 식품용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줍니다. 글루탐산에 식품용 수산화나트륨을 섞은 용액입니다. 이거 괜찮네. 이게 피부에 묻어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감칠맛, 약간 단맛 같은 게 이게 뒤에 남네. 사실 수산화나트륨은 위험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글루탐산과 1대1 반응하면서 수산화나트륨의 위험 요소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용액을 농축한 후 물과 MSG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건조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L-글루탐산 나트륨, MSG가 만들어집니다. 그 공개되는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MSG를 두고 화학 조미료라고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을 갖다가 가졌습니다. MSG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글루탐산, 근원적으로는 글루탐산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일종의 발효라고 봐야 됩니다. MSG라는 결과물은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화학 조미료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발효 조미료가 맞습니다. MSG의 성분인 글루탐산은 자연에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아미노산의 하나입니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글루탐산, 그러니까 사람 몸에 들어있는 글루탐산이거나 김치에 들어있는 글루탐산이거나 아니면은 그 사탕수수를 발효해서 만들어진 글루탐산은 전부 L-글루탐산입니다. 지금 첨가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제식품 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서 안전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MSG라고 하는 L-글루타민산 나트륨의 경우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제식품 첨가물 전문가위원회 평가 결과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MSG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것은 MSG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신체에 이상이 생긴다는 말 때문입니다. 다량의 MSG가 들어간 중국 음식을 먹으면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일어난다 해서 일명
중국 음식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MSG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정말 이 같은 증상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평소 MSG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중국 음식 증후군이 일어난다는 실험자들. 실험자들은 A, B 두 그룹으로 나눠져 MSG가 들어간 우동과 들어가지 않은 우동을 며칠 사이에 간격을 두고 2번에 걸쳐 먹었습니다. 실험자들에게 두통, 소화불량과 같은 중국 음식 증후군이 정말 나타났을까요? 제가 평소에 외식을 많이 하거나 MSG가 많이 들었다고 판단이 되는 날에는 좀 몽롱해지고 두통이 있는데요. 오늘은 2시간이 흘렀는데도 두통이나 거부록함이 없기 때문에 MSG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먹었던 우동과 같이 좀 메스꺼움이 좀 있고 속이 좀 느끼해진 것 같습니다. 보통 MSG를 먹으면 약간 두통이 나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지난번에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약간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번에 먹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가 이번에 먹었을 때 약간 좀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하지만 실험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2번에 걸쳐 제공한 우동 어디에도 MSG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진한 멸치와 다시마로 더 맛을 냈을 뿐이죠. 2번에 걸쳐 드신 모든 음식에 MSG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충격인데요? 저는 사실 시중에서 사 먹는 모든 제품에 그렇게 100%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에 먹었을 때랑 이번에 먹었을 때랑 맛이 다소 달라서 이번엔 분명히 MSG가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였는데 이번에 결과를 듣고 약간 좀 허탈감, 황당함이 약간 좀 느껴져서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부룩함이나 이런 게 없어서 확실히 안 들어갔다고 확신했습니다. MSG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플래시보는 이제 우리가 어떤 처치를 받았을 때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실제 몸에서 그런 작용처럼 발생하는 거고요. 노시보는 반대로 나한테 이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처치를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정적인 증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실제로 믿을 만한 사람이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방송에서 뭐가 나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안에 그런 실제로 들어있지 않더라도 좋지 않은 부작용처럼 어지럼증이나 아니면 구토 욕구나 그 다음에 두드러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두통, 소화불량이 일어나는 중국 음식 증후군을 증명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험들은 설계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확실히 드러나는 MSG의 맛을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험을 하려면 캡슐로 고용량의 MSG를 투여해야 합니다. MSG의 맛을 혀로 느끼지 못하게 말이죠. 그리고 설탕과 소금의 적정 사용량에 대해 배우듯이 우리는 MSG의 정확한 사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MSG에 대한 불신들이 많은 부분이 과다하게 MSG를 사용하는 외식 업체들이 TV 고발 프로그램에 노출이 되면서 생긴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조금의 적정한 양의 MSG에 대한 사용법을 갖다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설탕 조금씩 먹는 법, 소금 조금씩 먹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MSG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렇게 먹는 법을 우리도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MSG만으로 맛을 낸 어떤 음식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겠죠. MSG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을 한 가지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MSG를 많이 먹으면 갈증을 더 느낀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10명의 학생들을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재료와 방법으로 만든 김치찌개를 2그룹에 각각 제공합니다.
하지만 MSG의 양은 다르게 했습니다. A그룹에는 14g의 MSG를, B그룹에는 2g의 MSG를 넣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고 A, B그룹 학생들 모두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실험이 MSG 갈증 유발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 학생들. A그룹과 B그룹 중 어느 그룹이 물을 더 자주 마셨을까요? 물 마신 횟수를 비교해보면 14g의 MSG를 넣은 A그룹이 2g의 MSG를 넣은 B그룹보다 물을 더 자주 마셨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두 그룹이 먹고 남은 김치찌개와 물의 양을 비교해봤습니다. A그룹은 3.7리터의 물을 마셨고 B그룹은 2리터의 물을 마셨습니다. A그룹이 약 2배 정도 물을 더 많이 마셨고 김치찌개는 약 2.5배 정도 더 많이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많이 먹은 만큼 물도 더 마신 셈이죠. 뭐 평소에 가게나 식당 같은 데서 자주 가는 식당 같은 데서 먹는 것보다 싱겁고 덜 짰지만 맛이 없었고, 그래서 뭐 생각보다 별로 덜 먹게 되고 그리고 남기게 되더라고요. 간이 좀 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더 맛있으니까 더 많이 먹고 그렇게 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밥 먹을 때 물을 안 먹는데 오늘 이상하게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끌리는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게 된 것 같아요. MSG에는 입안에서 착착 감겨 더 먹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하는 감칠맛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MSG를 많이 넣은 김치찌개에 당연히 손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MSG의 갈증 유발 여부를 확인하는 이 실험에는 사실 오류가 있습니다. MSG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MSG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먼저 MSG를 넣고 그 다음 소금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 음식을 할 때 간을 맞추고 MSG를 나중에 넣다 보니 음식은 짜게 되고 갈증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잘못된 정보의 오류에서 벗어나 우리는 이제 MSG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일반인들이 맛을 느끼는 농도를 보면 소금은 한 0.2%, 설탕은 한 0.5%, 또 여기에 비해서 이제 MSG 같은 경우는 0.03%로 매우 낮은 농도에서 맛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소금하고 MSG를 함께 미량 첨가를 해주면은 소금의 짠맛을 그대로 대체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한 20%까지 대체가 가능합니다. MSG가 나쁘다는 인식은 정제를 거친 식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제작진이 20대에서 60대까지 2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가 정제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날 것이 아닌 뭔가가 첨가됐다거나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천년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반하는 느낌? 햄이라든지 소시지 그런 제품의 정제 제품으로 하는 겁니다. 정제의 사전적 의미는 물질에 섞인 불순물을 없애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나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나쁜 점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정제는 여러 식품 생산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커피까지 사실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커피콩은 외피, 내피, 과육, 파치먼트라는 섬유질의 중피, 그리고 실버스킨이라는 은색의 얇은 껍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상태론 어떤 맛이나 향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정제와 가공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커피의 불순물인 껍질을 벗겨내고 골라내는 것이 바로 정제입니다. 이곳에선 수확한 커피 열매를 그대로 햇빛에 건조시켜 파쇄한 후 정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정제가 끝나면 세계 곳곳의 커피 소비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식사 후에 잊지 않고 늘 커피를 마십니다. 맛과 향을 엄격히 따질 정도로 커피 마니아들도 많이 생겨났지만 커피가 정제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커피가 혹시 정제 과정을 거치는 거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네, 몰랐어요. 어떡하지? 커피 원두가 정제 과정을 거친다는 거는 따로 몰랐어요. 화학에서 정제라는 거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를 보고 정제라고 합니다. 순 우리말로 풀면은 깨끗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고 순수한 게 나쁘다는 인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 불순물이 잔뜩 들어있는 게 좋다는 얘기는 지저분한 게 좋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그 우리의 언어적 감각에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죠. 정제 과정을 거친 식품인데도 사람들이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천연하면은 무조건 좋은 거, 또 합성한 거 하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려고 하는 흑백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엄격하게 식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거기에 엉터리 식품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기업의 행태는 소비자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 이래로 첨가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향상되고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과거 어떤 때보다도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전략적 접근을 소통의 문제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이익 추구라는 것이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판매를 늘리고 그러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존경받는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 책임감 있는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뿐 아니라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에게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식품에 대한 불안과 걱정만을 심어준 미디어들.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소개한다는 미디어의 본래 취지는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언론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그 자율심의 체제에 의해서 그 업계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어떤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면은 이것은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막대한 파급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다 책임감 있는 어떤 그런 그 검증 체계,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소비자는 허위 식품 정보에 휘둘리기보다 정확한 상식과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밥상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많은 수많은 정보에 그 쉽게 부한해동하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정확한 진실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상식적인 판단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미국인보다 지방질 섭취가 많고 흡연도 많이 하지만 심장질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프랑스 사람들. 일명 프렌치 패러독스라 불리는 이 현상의 해답은 독특한 프랑스 식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Mais d'une manière générale, tout le monde mange en famille le soir. Mais c'est un plaisir, on parle beaucoup, c'est là que tout le monde peut se voir et raconter sa journée, etc. C'est très important. 프랑스 사람들은 식탁에서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찾고 함께 식사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프랑스인들처럼 우리도 이제 식품에 대한 필요 이상의 불안을 버리고 식품을 우리의 문화와 삶의 일부로 즐기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음식을 순전히 그 기능적인 의미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또는 몸에 좋기 때문에 먹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음식의 문화적 가치를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놓고 그 우리가 그 담론을 펼쳐가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먹는 밥상이 행복한 밥상이 되려고 하면 나만의 미각의 기준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마케팅에 의해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입장에 의해서 전달되는 이런 정보에 휩쓸리지 말고 내 입에서 맛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 감각을 갖다가 충분히 많이 훈련을 시켜서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내가 먹는 밥상은 어떤 밥상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요. 그걸 먹게 되는 게 곧 행복한 밥상을 먹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불안 증폭 시대라 할 만큼 식품에 대한 온갖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공업용 튀기름을 라면 등 쓰레기 단무지로 만든 만두 화학적으로 맛을 낸다고 모든 병의 원인이 그런 데서 생긴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뜬 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의 진정한 가치는 영양이나 잘못된 정보가 아닌 바로 즐거움입니다. 음식의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는 나만의 미각을 찾아야 합니다. 식품 정보에 대한 나만의 중심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식사를 한들 무슨 행복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겐 좋은 식품보다 좋은 식문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